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저 때문에 좀 더 늦게 모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고리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많이 아시니까 제 소개 안 하기로 하고요. 저 KBS 라디오나 TV 보시면 이제 저를 자주 만나실 테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매스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경제 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공인이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늘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돈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말이죠. 아주 정말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벌기 싫은 사람은 없는데 그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쫓아다니지도 않아지고 해서 만들 때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돈 벌기 싫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돈이라는 걸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키면서 미래를 볼 때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20년 전이나 15년 전 학교 다닐 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사냐고. 그죠? 그런데 불만은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려면 과거 15년 전 20년에 차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요즘엔 웬만한 데 뒷골목에 가서 전세방에 살더라도 차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차가 있는데도 불만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적으로 잠깐만 박탈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나보다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많이 번다. 밉잖아요?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더 쎄 빠지게 했는데 왜 재수가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말이죠. 뭐든지 자기가 최선을 정말 다했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인생 살다 보면 운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소중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늘 자기 나름대로 현재까지 지나간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미래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죠.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인생은 42.195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뒤집기도 있는 거고 늦게 출발한 녀석이 나중에 가서 더 빨리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내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 중에 우선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첫째로,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게 되게 경제학적 계수로 보면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를 지나가는 국가를 얘기해요. 현재 가치로.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있으면 2만 5천 달러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 그러면 2018년에서 20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진국으로 앞으로 진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국가의 운도 좋아서 선진국으로 간다.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선진국으로 가면은 쓸 돈이 점점 많아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입도 높아지지만 다양한 삶을 즐기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쓴다고.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79년대에 가서 제일 놀랬던 게 10쌍 부부 중에 9쌍이 전부 맞벌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한 사람만 벌어서 생활하는 거지 무슨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안 했어. 그게 후진국 형태예요. 왜냐면 그냥 그것만 갖고도 옆집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그 정도 갖고 그냥 살면 되고 두 번째는 일할 자리가 없어요. 선진국이 될수록 일할 자리도 많아지면서 많은 돈을 벌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된다고. 차는 다 갖고 다녀요. 근데 누구는 에쿠스고 누구는 포니2고 그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작은 프라이드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선진국에 더 많다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부자지만 미국의 부자는 엄청 부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시면 저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해 보통 3,000평, 5,000평, 어떤 데 10,000평 이렇습니다. 그런 저택에서 살던 사람들은 살고 원룸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의 월세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절대 욕 안 해요. 거기는 아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돈 번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고 나는 내 거가 요거니까 여기서 즐기자 해서 다양성이 있을 뿐인데 상대적인 박탈감은 늘 느낀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한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 맞벌이를 하게 된다고. 그렇죠? 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 혼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참 안 됐다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남자가 나가서 벌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살림해 가면서 여유를 즐기면서 다른 무슨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취미생활로 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돈을 벌겠다고 일을 한다. 이게 사실 삭막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더 그런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니즈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필요성이에요. 돈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내가 왜 과거를 돌이켜보자 그랬냐면 과거 15년 전에 집에 차만 있으면 부자였잖아. 전부 차가 있는데도 불만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사회의 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대적 빈곤이 상당히 더 강해질 개연성이 있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갈 거냐? 간다니까. 그래서 13년에서 15년 사이니까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가면 여러분 나이에다가 15를 더하면 대한민국의 선진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중산층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면서 미래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냔 말이죠.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 시대라는 건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그냥 영어도 좀 하나 써놓을게요. 그냥 참고로 요즘 하도 쓰는 것들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세요. 에이징, 나이를 먹어가는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란 단어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어갈 때 고령화 시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는 아예 벌써 넘어서 고령 시대로 가고 있어요. 고령 시대는 aged, 완전히 나이가 든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사회를 aged society, 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14%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에 고령 시대로 가요. 현재는 고령화 시대는 지나서 요 중간에 있어 11점 몇 %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로 가고 있다. 그때가 고령 시대가 2019년이고 초고령 시대라고 해서 초고령. 완전히 고령이 그냥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티. 이렇게 되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네가 전 인구의 20%예요. 5명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야. 아주 징그러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회가 현재 2026년 정도에 올 것 같다, 이게. 자, 제가 지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지금 79세잖아요. 여자가 80한 4, 5세 되고 남자가 75세 이렇게 돼. 남자가 여자보다 못 살아. 이게 억울한 거야. 쎄 빠지게 일하고요. 여자가 더 오래 살더라고. 잠깐. 근데 어쨌든 간에 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가 되면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가 된다고. 앞으로 90세까지 사실 분들이 대부분 다 그죠? 뭐 이거 요즘에 60이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60 잡숴갖고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어이 김군 물 떠와. 이거 아니야. 뭐 해서 할아버지 소리도 못 한다고. 근데 앞으로는 칠순이고 칠순잔치도 앞으로는 옛날엔 인생 70 고래이다 해서 인생 70만 사는 것도 고래희. 옛날부터 정말 희귀했다 했는데 이건 뭐 이제 칠순잠순잠보는 주변에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게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 시대, 초고령 시대로 가. 그러면 반면에 세 번째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현상을 하나 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평생 직장 개념은 선진국에서는 옛날부터 없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나 정년 퇴임이라는 걸 생각했었어. 후진국형이에요. 동양적인 거예요. 야, 너 입사했으면 여기서 뼈를 묻어라.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책임 안 져요. 50 몇 세 되면 지금 현재 기껏 나와서 아주 좋은 철밥통인 공무원이라도 58세야. 집어전도 잘 안 깨지잖아, 철밥통. 집에는 그렇게 써놨다는 거야. 복지부동. 절대로. 일어나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그냥 58세까지 갈 수 있다고 쳐. 대학 교수가 65세가 정년이에요. 제일 길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대개 55세를 못 넘겨서 4, 5정, 5, 6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현상이냐? 아니에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 다 같이 거쳐야 되는 거야. 볼래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는 이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 기업들이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국내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이라고, 그걸 영어로 글로벌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네 축구가 아니라 월드컵 축구 시대를 살았다. 동네 축구 때는 김씨 공조 그리고 그냥 지가 골대 앞에 가서 임마 그 옵사이드야 뭐 그랬더라도 지가 그냥 줘 이지랄 하든 괜찮아. 근데 월드컵 시대에 휙 하고 그냥 바로 퇴장이고, 예를 들어서 말이지 아주 룰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쳐다보는 룰 속에, 법칙 속에 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1997년도에 왔던 외환위기라는 거예요. 외환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누가 불러온 거야? 우리 스스로가 불러온 거야. 세계로 나가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한 대 맞은 거거든. 그것이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구조조정이에요. 왜? 국내 지향적으로 돼 있던 조직을 세계적으로 다 경쟁을 시키려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경쟁력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전부 쳐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야. 미국 같은 저 선진국에 가면 한 기업에서 10년 있었다 그러면 표창장 받아야 돼. 거긴 자주 옮기면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소위 말해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능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경쟁력이 있는 데서 경쟁력으로 옮겨가면서 경쟁을 계속 해가면서 이겨가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4, 5정 5, 6도는 잘리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주변에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길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라도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데가 있더라면, 과거에는 철밥통이지만 앞으로는 철밥통 개념 없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보다는 평생 직업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그러니까 앞으로 선진국으로의 진입, 그리고 고령화 시대의 도래, 그리고 평생 직업이 생기지 않고 직장의 개념에 소위 말해서 붕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닥쳐올 앞으로 15년, 20년 동안의 큰 사회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두 개를 더 해서 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세계화 시대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완전히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영어로 one very large global market 이렇게 얘기해. 하나의 대단히 큰 세계 시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계에 230개 국가가 있는데 지금은 230개가 전부 다른 시장이었다고 치잖아요. 앞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얘기는 제주도의 감귤을 누가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옮겨놓는데 세금 붙이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16개인가 시도가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16개 광역시도가 서로 다른 데로다가 물건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세금이 붙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230개국은 지금 옮기는데 관세라는 걸 물려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게 2025년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길어봐야 2030년 되면 소니가 일본에서 사나, 여러분이 워크맨을 한국에 사사나 가격이 같다고 생각해 보라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엄청난 큰 바람이 세계화라는 바람이에요. 아시죠?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 그 시대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경쟁력만 있으면 훨씬 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를 더 갖다가 앞으로 올 때 큰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혁명 시대라는 거지. 인터넷 혁명. 이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복이에요. 아직 저 익산에 또는 전주에 또는 다른 지역에 앉아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커뮤니케이션하고 자료 보내주고 그저 동영상 다 보내주고, 요새 그냥 카메라로 다 디카로 찍든지 뭐 또는 핸드폰으로 턱 찍어가지고 그냥 발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송부되지. 기똥차입니다. 이 인터넷 혁명 시대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깊숙이 들어올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주요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던 사이드 잡, 더블 잡의 큰 의미의 세 개의 아까의 그 변화 플러스 두 개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까지 합치면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15년, 20년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내다보는 걸 존 나이스비트나 엘빈 터플러 같은 사람들은 메가 트렌드다. 큰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걸 알아야 그 대세에 맞게끔 본인이 준비를 해야 그 시대를 잘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늘 준비들을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속쓰린 일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회의 큰 변화를 우선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진국화, 고령화 시대, 그리고 나서 평생 직장의 쇠퇴, 이런 것들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답이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있단 말이죠. 자, 보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까 거를 다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시대를 우린 맞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두 번째, 고령화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선진국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돈이 더 필요한 건 참여하는 거 아니야.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뭔 돈을 가지고 갈 거냐 말이지. 준비 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논리를 전개해가는 게 그런 시대가 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럼 비를 막기 싫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죠? 분명히 일기예보를 들었는데도 그냥 웬만하면 맞고 다니지. 똥배짱으로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만약에 일기예보가 하는 확률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가방 안에다가 작은 우산이라도 챙겨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걸로 거꾸로 돌아가면 21세기 돌아오면서 우리 선진국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 지나서 고령시대 가면서 직장 개념 없어지면서 살아야 될 시절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돈을 갖는 방법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제일 좋은 건 뭐야? 유산을 많이 받는 거야. 유산. 유산. 집에 가면 우산은 많다 그랬잖아, 내가. 유산. 우산과 유산,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꼬인다고 그러잖아. 유산만 있으면 깨끗이 끝나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어. 그냥 제일 좋은 데다 스타벅스 하나 차리는 거야. 한 20억 들어요. 서울 같은 데 틀면 하루에 매출이 3천만 원씩 오르는데, 그거 매출 오르는 거 저녁에 자다가 그냥 지쳐서 잠든다는 거 아니야? 웬 돈이 이렇게 많냐? 그냥 여보 당신이 쉬세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 3천만 원 중에 거의 40%가 남는 거니까 4, 30이 하루에 1,200만 원씩 남는다 이게야. 그 대신 20억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 돈 있으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그렇지? 안 와도 되는 거야. 유산이 많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걱정 하나도 없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유산이 많은 사람은 전 인구의 0.01%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산을 내가 얘기하는 건 2, 3억 받는 거 그건 돈도 아니야. 그 정도 돈 갖고는 유산 받았다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거 갖고 노후를 책임 못 지니까. 제가 얼뜻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이 든다고 치고, 예를 들어 참사리를 하려면, 연명하는 걸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사리를 하려면 최소한 200만 원은 최소한 그냥 200에서 300 정도는 나이에 연세 드셔도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돼도 떳떳한 거야. 손주들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로 와라. 지금 몇 학년 됐니? 대학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그래, 대학 다니면 돈이 필요한 거지. 한 30만 원 주고. 그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참사리를 진짜 하려면 한 4, 500만 원씩 필요하다. 그런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할아버지거든요. 그 집은 왜 이렇게 가고 싶어? 그죠? 그래, 할아버지가 돈 잘 주시고 그러면 잘 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더라도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다음에 돈을 여기서 다 많이 버실 분들이 모인 거지만 절대로 유산, 애들한테 미리 남겨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유산이 효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미리 주면 바로 천받이야. 아셨어요? 그냥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숨을 거두면서 이때 주어야 이놈이 고맙습니다, 이제라라고. 이건 반드시 찰 때 장례식 치르고 49제 지낸 다음부터 네 거다, 뭐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러자는 아주 요즘에 믿을 만한 이게 돈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유산을 많이 받으시면 돼. 유산 있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0.01%가 유산다운 유산을 받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으니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그게 있으면 여기에 오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랑 대화 나누는 건 다 우리처럼 건전하게 밑바닥서부터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젊어서 돈을 왕창 벌어서 저축해 놓는 거야. 젊어서 돈을 왕창 벌어서 저축해 놓는 거야. 그리고 젊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기똥차게 벌어서 한 20억이면 20억, 30억을 딱 쌓아두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써봐야 1년이면 3천만 원이고, 그죠? 4천만 원인데 10년 쓰면 4억이니까 까지는 뭐가 30년 써봐야 12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 정도를 벌어놓고 천천히 살면 돼. 근데 젊어서 그렇게 20, 3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봉급쟁이라서는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하려고 사업을 뛰어드는데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1%가 안 돼. 99%가 망한다고. 또는 저는 현상 유지하기도 바빠. 대한민국이 하루에 약
지금 통계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신고하는 폐업 신고하고 개업 신고라는 게 하루에 2,500군데 정도 된대. 개업이 2,500개, 폐업이 2,600개. 폐업이 더 많아요, 요새.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안 될 때지만 어쨌든 매일 2,500명이 뭔가를 개업을 하는데 매일 2,500여 명이 매일 문을 닫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 사업들 여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그거 해갖고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나 어쨌든 젊어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끝까지 가져가면 돼.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자기 자본이 만약에 있으면 자기 사업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직장은 적당히 다녀보고 좀 큰 거 보겠다 생각한다면 아까도 유산하고도 비슷한 거지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 편하지 뭐. 그잖아요. 스타벅스를 하나 낸다든지 KFC를 하나 낸다든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하나 낸다든지 까짓 놈은 거 말이야. 에? 하면서 가면 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유산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사업이라는 건 1%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년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관세사, 변리사, 그죠? 이런 거 하면 정년이 없어요. 제 말씀은 그런 직업이 그래도 가장 세이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나 의사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의사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변호사하고 의사를 내가 미리 얘기해 주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2007년부터 로스쿨이 생긴다고요. 로스쿨. 이게 이제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로스쿨이 법률 전문대학원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판검사가 되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이 자식들이 잘하는 건지. 얘네들은 제일 먼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아무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어요. 법률 전문대학원에 가서 2년간 로스쿨, 법과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봐요. 누구나. 그럼 다 변호사가 되는 거야, 일단. 변호사의 연수과정을 거치고 일반 변호사 회사에 몇 년간 있은 다음에 검사나 판사 시험을 다시 봐. 그래서 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런 전문대학원으로 가는데 우리가 일본식 거를 답습을 했다가 요번에 과감하게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거야. 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로스쿨이 생기면 해마다 나오는 변호사의 숫자가 급증해.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이 생긴다는 것도 아시죠? 요번에 이제 처음 일기 뽑아요. 의과대학도 일반 대학 나온 사람 중에 지금 의과대학은 의과대학대로 있고 전문대학원을 또다시 론칭을 했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죄송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쓸데없는 권리를 2개만 누려야 될 건 4, 5개 누렸었다고.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렸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로스쿨이 됐던 의과 전문대학. 아주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 얘기를 할게요. 우리 20년 후, 25년 후 얘기니까. 볼래요? 미국 변호사 10명 중에 2녀석이 놀아. 2녀석이. 10명 중에 2이 고등실업자야. 변호사 실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왜 그런 거야? 거긴 로스쿨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변호사 할 수 있어. 망해서 그렇지. 차라리 남의 밑에 가서 봉급받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앞으로 회계사들이나 이런 것도 점점 많아졌어요. 옛날처럼 회계사가 재미없어져. 점점 보세요. 지금 요즘에 회계사 1000명 뽑았는데 작년에도 거의 300여 명 가까이가 보직을 못 받고 떠돈다는 게 거의 20-30% 된다는 얘기 신문에서 읽는 게 바로 그런 과정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입료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변호사한테 가서 편안하게 하잖아. 지금 법률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자기가 분명히 뭔가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 돈이 죄야. 근데 앞으로 변호사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거야. 의사 마찬가지야. 미국의 의사들은 그렇게 엑설런트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웬만큼 사는 거지. 중산층에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 뿐이지. 대한민국은 의사 몇 년 하고 뭐 잘하면 그냥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되고 그러잖아.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늘릴 거야. 그래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정의 같은 식으로 말이죠. 미국은 애기 날 때부터 아프면 자기 가정의가 하나 있어요. 거의 정해진 데가. 아니 동네에 매일 사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 불을 벌게 하던 걸 20만 불대 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 그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된 게 선진국이다 그 얘기지. 그럼 우리 선진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후진국일수록 사자 붙은 데가 더 세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센 거야. 10년 전에는 의사 변호사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지금 의사 변호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두 개 아니야.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법과대학이나 나와서 판검사 되거나 변호사 되거나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 되면 자기가 버는 돈이나 대학교 같이 졸업한 놈하고 엄청 차이가 있었잖아. 요새는 웬만한 대기업 들어가면 초봉이 3천만 원인데. 좋은 회사 들어가면. 의사 처음 나와갖고 레지던트 인턴 해갖고 3천만 원 받고 나중에 우찌가 돼서 과장대 1억 받는데. 그죠? 다른데 웬만한 기업대인데 외국 회사 들어가면 1억 받는 건 한 10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공부하는 놈. 그렇다면 뭐야 이거? 나하고 비슷해졌네? 상대적으로 실망스럽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주 정상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과거에 훨씬 좋았던 게 떨어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떨어져. 동네 의사들 중에 망하는 사람 많이 보죠. 많이 보잖아요. 요즘 병원 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경쟁이 좀 치열해지느냐 말이야. 그냥 서로들 그냥 뭐 산부인과고 뭐 그냥 좀 많어. 그러니까 거기 하이 퀄리티로 맞추려니까 병원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종합병원들 좀 많이 생겼냔 말이에요. 좋은 병원들이 워낙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완전히 가정의로 돌아가든지 그저 동네 사람들 딱 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플러스 알파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셀러리맨이 연 5천 받으면 그 사람은 그저 한 7, 8천, 1억. 그래야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 의사 그렇게 쎄빠지게 공부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남들은 2천만 원 받는데 2억 벌고 앉아있으면 승질나잖아. 그러면 전부 의과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서 소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그래. 사회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년 없이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세이프, 안전해. 그런데 과거처럼의 프레스티지라고 그러죠. 권위라든가 느껴야 될 상대적 만족감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럼 깨끗이 돈 벌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 중에 최고가 되면 돼. 미용사 대한민국 최고. 그래서 저 박준인이 뭐 이런 애들 말이야. 이거 머리 깎으면서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씩 벌어요, 그놈들. 예? 그 다음에 앙드레킴. 옷 만드는데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작가 분야에서 최고만 되면 돈방석이 앉는 거야. 근데 최고에 갈 확률이 0.001%가 안 된다고. 허세요. 각자 분야에서 최고로 하면 돼. 그 대신 그게 그렇게 어렵다, 이게. 의사들 중에서도 심장의 그러면 이름 속자 되는 사람이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야. 큰 새로운 종합병원 생기면 그 사람 데려가려고 난리잖아. 산부인과 중에서도 최고인 사람이면 익산에 있으면 안 돼. 서울 세계에서 삼성병원에서 스카우트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늘 스카우트 대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사람은 돈방석에 끝까지 앉아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면서 있으니까 경쟁에서 자꾸만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나라 가서 살면 돼.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데 거긴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책임져. 끝내줘요. 미국 같은 데 자꾸만 좋다고 이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같은 데 가서 살면 노후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거든.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불안하기 그지없어. 왜? 서양 아이들은 100년 이상 했던 건데. 그죠? 우린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그런 국가에 사심은 가능해.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입니까?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새로운 대안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지. 새로운 대안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가는 자기 마음하고 관계없이 사회적인 변화에 자기가 나중에 보면 외톨이가 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마음 상해해서 어려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미래를 쳐다보는 식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새로운 대안을 뭔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보실래요? 내가 몇 가지만 좀 아까 얘기했던 걸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2만 1,000명이에요. 연봉 1억이면 굉장히 괜찮은 돈이 한 달에 800~900만 원에 세금 뛰면 한 600~700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죠. 어쨌든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2만 1,000명이에요. 이게 셀러리맨의 2%가 안 돼.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잡코리아라고 채용 전문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직장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묘한 게 대기업 직장인의 17.3%가 투잡을 갖고 있는 거예요. 17.3%면 5명 중에 하나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얘기 안 해도 누군가는 주말에 딴 일을 하거나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딴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야. 벤처기업은 12.3%가 투잡이야.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분명히 공공기관에 그냥 웬만큼 철밥통으로 갈 것 같은데 하는데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이 투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8.8%다 하는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을 좀 지금이라도 오죽하면은 돈 10억 벌기 이런 게 유행일까? 10억 벌어놔야 노후를 살 때 쓸만할 것 같은 생각에서 10억 벌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힘들 때까지 55세, 60세까지는 사회에서 그냥 뭐 아무걸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살 때 평균 한 달에 200~300만 원 쓰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집하고 해서 10억은 있어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맞죠? 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의 지갑은 경기를 타지 않아. 성부스러운 말씀인데 한 달에 3~4천만 원 이상을 벌면요 쓸 게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맨날 들어가는 비용은 다 고기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는 거나 마찬가지야. 맨날 술 퍼먹고 맨날 룸사롱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고, 우리 뭐 그런 데 다니지도 않지만, 돈을 벌어서 쓸 데가 없어요. 딱 정해지고 자동차 나가고 딱 나가는 다음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지갑은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2만 1,000명이 1억 이상 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5억 이상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720명이 있더라고. 최근에 나온 통계요. 3,720명이 5억 이상을 벌어. 제가 늘 사람들한테 강조해요. 인생 같이 살면서 기왕이면 돈 잘 벌고 잘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늘 멘토로서 이런 자리에서 편안히 얘기하지만 저는 3,720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로 돈 쓸 일이 없어.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해서 어느 돈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 사회적인 대접이 그렇게 좋아진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살아온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 하는 거를 갖고 해서 사이드잡, 더블잡, 그리고 투잡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생기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근간이다 이거지. 거기는 맞벌이는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 맞벌이 하면서도 사이드잡, 더블잡을 갖는 사람이 나날이 늘고 있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을 즐기거나 좋은 일에 쓰거나 하면서도 늘해. 남들한테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 생각은 절대로 못 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이드잡이라든가 더블잡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사이드잡, 더블잡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필요성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건 사이드잡, 투잡 또는 더블잡의 가능성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주 현명하게 잘 앉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왜 어떻게 무엇을 해나갈 건지를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거야. 보실래요? 자, 사이드잡, 더블잡이 왜 필요하냐? 우선 부의 축적을 위한 대안으로서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맞죠? 두 번째, 노후의 풍요로움을 즐기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단은 사이드잡, 더블잡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진국화, 또 그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의 파괴 이런 거랑 계획을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어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드잡, 더블잡으로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도대체 뭐겠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최고로 사이드잡이 좋은 게 있다면 뭐겠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약에 사이드잡, 더블잡으로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몇 가지 조건만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주 잘 뽑아서 거기에 맞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최고 좋은 게 뭐냐. 자본 없이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어. 안 그래? 자본 없이 하려면 돈 아까 유산 많이 받은 거 갖고 스타벅스 이런 거 그냥 내면 끝난다니까 그래요. 그거 좋은 거예요. 돈 세다 잠든다니까. 그런데 자본 없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 그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머리를 좀 쓰는 일이 있는 좋겠다. 그냥 쎄 빠지게 가서 무슨 더블잡, 사이드잡을 하는데 가서 그냥 매일 가서 곡괭이질하고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머리를 쓰면서 효율성이 높은 일은 도대체 없는 거냐?
이 생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의 모든 캐리어를 총동원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게 휴먼 네트워킹 같은 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것이 무엇일지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이삭죽기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까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죠? 막노동판에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건 이삭죽기야. 내일 모레 몸 아픈다고 나 내일 모레 못 나가는데 그러면 어휴 수고했으니까 못 나오는 이틀 동안 봉급 줄게 일당 줄게 이러는 놈 없어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냥 완전히 이삭죽기야. 자기 몸이 완전히 끝나서 못하면 그만이야. 근데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파블로라는 친구라고 브루노라는 그 사촌이 있었는데 브루노가 평범한 사람들이고 여기 파블로라는 친구가 현명한 현자에 들어가는 거야. 거의 일해서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동네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 강으로부터 물을 길어다 이제 수돗물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걸 물을 갖다 파는 일이 생겼어. 한 동이 저기 가서 무거운 거 갖다 놓는데 예를 들어서 1센트를 줬다 이게. 둘이 기뻐서 날뛴 거야. 일이 없는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냐고. 하루에 100통 가져오면 1불이야. 그러면 한 달이면 30불이고 그 당시 돈으로는 괜찮은 돈이라고 쳐요. 그럼 열심히 해서 1년, 2년 하면 조그만 집도 마련하고 해서 그냥 열심히 브루노는 손이 다 터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브루노라는 친구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얘기야. 셀러리맨들이 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200만 원, 100만 원 받는 맛에 그냥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면서 하다가 4, 5정, 5, 6도 털커덕 되는 거라니까. 파블로라는 친구는 현명한 친구야. 이건 언젠간 끝난다. 이거 사람 쇠 빠지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언제 돈을 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블로는 자기가 주어진 일 중에 10개 중에 8개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강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파이프라인, 수도관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비유를 하면. 그럼 혼자 가서 그 땅 파고 메모를 하려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뭐 1m도 못 나가잖아. 한참 걸릴 거 아니야. 2년, 3년, 4년, 5년을 열심히 주말이면 주말, 오늘처럼 퇴근한 시간이면 퇴근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한 거야. 거기 있던 사촌인 브루노가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요거 좀 더 하면 이 돈 버는 게 낫지. 그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파블로한테 오히려 현명한 녀석한테 이 멍청한 놈이 평범한 놈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 사업을 딴 사람들이 왜 그 짓하고 앉아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나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진짜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다 됐어요. 그리고 파블로가 야 브루노 드디어 내가 오늘 완성 끝내준다. 그래서 브루노 갔더니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랬더니 뭐야 이게? 그랬더니 수도꼭지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물 딱 틀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그 물이 계속 나오면서 한 통에 1센트씩 팔리는 거야. 하루에 수백 통 이상씩의 물이 팔리면서 계속해서 물은 계속 나와. 얘가 자고 있는 동안에서도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나와. 그걸 우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들이 그런 게 있다면 참 좋겠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죽기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몸이 아프면 이삭을 못 주스면 바로 그냥 그때부터 수입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배님들 때부터 늘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봤을 거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 사이드잡, 더블잡의 최고 조건들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본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으면 육체노동이 아닌 거면서 더 좋겠다. 그 다음에 휴먼 네트워킹.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모든 인생을 총동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본 없이도 하면서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네 개의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대안이다.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국내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다들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국내에서나 십몇 년이지. 이게 미국으로 하면 60년 된 겁니다. 60년 전에 70년 전에 미국이 선진국 가기 전에 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던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간 거지. 그래서 선진국이잖아. 우선 선자 먼저 간다는 거 아니야. 그냥 먼저 간 녀석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무엇인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다 이거예요. 네트워크 볼래요? 무자본 무점포잖아. 내가 첫 번째 얘기한 조건이잖아. 무자본 무점포예요. 만약에 자본 갖고 이 사업하자 그러면 그 여러분 스폰서 당장 바꿔야 돼. 도둑놈이야. 그건 피라미드라고. 안 돼. 반드시 무자본 무점포로 해야 돼. 이런데도 여러분 점포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고 뭘 하고 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해준 거지. 여러분 무자본 무점포야. 집에서 전화 갖고 하고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혁명 시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터넷 때문에 여기 앉아서 전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이나 전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커들을 상대할 수 있어.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자료 송부도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일일이 전부 만나서 보여줘야 돼. 앞으로는 인터넷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무자본 무점포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이다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자, 머리를 쓰면서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네트워크라는 건 아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을 잇고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냔 말이에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그 파이프라인을 일정 시점까지 갈 때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때문에라도 훨씬 수입이 떨어질 수 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하시다 오신 분이면 그 시간에 장사를 더 하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보다 그 매출은 더 오를지 몰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파블로처럼 10개 할 걸 8개만 하고 가서 딴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에도. 그렇죠?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파이프라인에 물이 그대로 통하면서 수도꼭지처럼 내려올 때가 있다고. 그때 시점까지는 사이드잡 더블잡이 제일 좋다 이게. 나는 네트워커들한테 늘 얘기해요. 처음서부터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 같으면 상관없는데 무슨 허든 걸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난 아직 분명히 얘기해. 왜? 이거는 바로 돈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라고 그래.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파이프라인을 끌어당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지나서 일정 기간만 딱 지나면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돗물이 그동안 참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갈증을 해소해주는 부의 축적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자본 무점포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유산 얘기했잖아요. 유산. 저도 뭐 유산 받은 거 없이 좀 태어났습니다만, 예?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 자제분들한테 적당히 물려줄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야.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들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나눠왔으면 됐지. 집옥은 지가 타고나네. 이런 무책임한 부모는 아주 정말 나쁜 부모예요. 똑같더라도 똑같은 친구라도 어떤 부모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 출세, 돈 버는 확률이 전혀 달라져요. 부모님이 적당히가 아니라 풀로 서포트해서 상대방을 쭉 밀어줄 수 있으면 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나눠놓는다고만 부모가 다 한 거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체가 없잖아요. 셀러리맨이 뭘 물려줘. 자기 자리를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은 유산화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불붙듯이 불었다고 해요. 유산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본인이 하고 있는 코드에 파이프라인에 이 다음에 본인이 돌아가시게 됐으면 자제분이 그 파이프라인의 주인이 되게끔만 이름만 교체해주면 수도꼭지는 계속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코드 번호에 나중에 자제분 코드를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통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와. 왜? 수도꼭지로다. 네트워크가 돼서 나중에 지 새끼가 어디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게 네트워크의 무서운 힘이지. 그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의 강점 중에 가장 강점이 레거시, 유산화가 될 수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사이드잡, 더블잡으로 여러분들께서 파이프라인을 놓는 자세로만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수돗물을 틀 수 있는 기회까지 가는 게 어렵지 그것만 지나면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자신의 인생 캐리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잖아. 사실 말이죠. 인생 캐리어를 난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도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는 건 난 사실은 좀 반대해. 난 개인적으로. 휴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이 장이 좁아요. 제일 좋은 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최소한 35세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야. 그때가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고
어느 직장이 됐든 많은 사람 만나면서 사람 다루는 거 배우고, 그리고 누가 됐든지 컨택트 할 사람들 어쨌든 있고, 이런 정도 된 사람이래야 효율성이 높더라. 이런 얘기, 효율성 문제야. 그래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천천히 하면서 늘 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야, 이게 본업보다 낫겠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는구나 했을 때 전업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업 중에 사이드 잡, 더블 잡의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사업이 충분하게 recommendable, 소위 말해서 추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생 직업이다 이거예요. 평생 직업.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호사하고 의사보다 나은 거예요. 제대로만 세팅해 놓으면. 한국에서요. 최고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누구 회사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 1년에 한 2, 30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한 사람이 치면 무진장욕을 먹었지 사람들한테 그냥. 무진장욕 먹었다고 피라미드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냐 하면서. 근데 그 와중을 파블로처럼 탑을 싸서 지금 그냥 앉아서 거의 2, 30억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큰 장점. 이게 끝까지 할 수 있다 이게. 그리고 본인이 수족을 못 벌고 있으면 아이 이름으로 남겨놓으면 그 녀석 때부터 그냥 유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사업이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똥차게 만드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것이 전 세계를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이드 잡과 더블 잡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여태까지 테이프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보실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저는 비전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 첫째가 우선 $10,000, 현재가 $10,000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5,000 있을 때가 있었어요. $5,000 이전.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2만 몇천 달러 갈 거야. 맞죠? $5,000, 뭐 여기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5,000가 넘어가면서 $10,000까지가 도입 발전기다. 난 이렇게 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자, 설명을 보완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은 건강보조식품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강보조식품이 됐든,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팔고자 하는 마케팅을 보면, 소득이 적을 때는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어쨌든 간에 시장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려면 $5,000 국민소득은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10,000의 현재까지 왔는데 이걸 도입 발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과거 쫙 해가지고 지금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위에 있는 10개나 20개 회사만 합쳐도 매출액이 2조가 넘어. 2조 원이 넘는 시장이야 이미. 그건 엄청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이 1년 매출액보다 많다 그 얘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입 발전기를 온 거예요. 두 번째 도입 발전기에서 성장 팽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25,000 선진국, 2만에서 25,000 선진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성장 그 다음에 팽창이에요. 그 다음에 $25,000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성숙 쇠퇴기로 들어가. 성숙 쇠퇴기. 성숙되면 반드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냥 느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얼뜻 생각하기에 $25,000 된 다음부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재미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들면서부터 하겠다 이야. 미국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성숙 쇠퇴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저학금은 어디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세계는 계속해서 $5,000 넘어가는 국가가 계속 생기잖아. 그래서 전 세계를 깔고 다녀. 그래서 자기네 본국의 매출이 떨어지는 동시에 해외에서 매출을 올려서 전체 매출액을 올려. 반드시 기업은 매출이 떨어지면 망하게 돼 있어.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자꾸 매출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악순환이 된다고. 그래서 기업은 매출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피돌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치면.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성숙 쇠퇴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만약에 여기 한국에 계시는 네트워커들은 어떤 비전을 갖게 되느냐?
성장 팽창기, 도입 발전기 때 한번 되게 공부했어요. 걸러졌어요. 지금 엉터리 아직도 많습니다. 더 걸러질 거야. 성장 팽창기로 가면서 정말 한번 진짜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해. 미국의 경우도 1950년대부터 시작됐던 네트워크 사업이 1979년도에 비로소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합법이다 라고 판결이 나는데 29년 걸렸다고. 한국에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들 100% 껴안아 주기를 바라지 말라고. 반드시 시간이 가면은 정통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부자 되는 사람이 자꾸만 모이거든. 처음엔 저게 뻥인 줄 알고 있다가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걸 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재고 쌓아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자꾸만 모으면서 1년에 1억이고 버는 걸 보이거든.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팽창기에 한 번 더 그 시간이 폭발적으로 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사업하기가 쉬우면서 인컴을 높여줄 수 있는 시대가 여기요. 그럼 이 다음에는 없는 거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성숙 세태기를 거쳐갈 게 2020년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돼? 글로벌 비전. 이걸 전 세계를 차고 나가는 거야. 한국에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노하우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축적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이면 중국,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인도면 인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전 세계를 다른 선진 네트워커들이 전 세계를 가듯이 여러분도 여기서 전 세계를 늘 돌아다닐 수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걸 저는 글로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글로벌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빨리 가는 사람 중에 이미 한국의 네트워커들 중에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많은 사람을 내가 본다고. 내가 또 그 멘토링도 해주고. 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데서 3, 40명 벌써 많았고 이 정도 술사를 놓고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오는 사람이 있다고 벌써. 근데 그거는 틀림없이 매출은 뜨면서 이 사람 부자로 다 들어와. 근데 매출은 인도네시아에서 또. 이게 글로벌한 거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가 변하면서 맨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였어?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이야.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전이 가능한 거야.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글로벌 비전을 논하면 안 되죠. 그 글로벌 비전이 바로 그 이후에 연결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계가 여러분들의 운동장이고 놀이터고 경제전쟁터가 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에 가면 아주 급속히 여러분들한테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장 팽창기를 한국에서 구가하고 그 다음번에는 전 세계로 뛰어나가는 그런 자세로다 늘 여러분들의 사업을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도입 발전기에서 성장 팽창기를 거쳐서 성숙 세태기의 글로벌 비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 왜? 선진화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두 번째, 고령시대와 초고령시대가 되면서 일하는 기간보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 무의도식할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진다. 그 시대를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커버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없어져서 평생 직업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다 세계화 시대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혁명 시대가 우리들에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한테 퍼지는 대단히 소중한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겠는데 평생 직장도 없으니 직업을 무엇인가를 찾는 새로운 대안으로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평생을 갈 수 있는 직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럼 나보고 그래요. 그럼 나는 왜 네트워크 안 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는 그거 안 해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 해도 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게 이미 있다. 그런 사람은 글쎄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래. 그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보람이 있고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된다. 그런 사람 아니면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지 아주 나중에 상대적 백탈감에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대안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자본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서 뭘 찾았으면 좋겠는데 살아온 곳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여태까지 새로운 사람을 또 만들어가면서 형성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아이디어가 그게 바로 사이드 잡, 더블 잡이다. 그래서 이삭줍기를 하지 말고 물통으로 다 하나씩 떠오르지 말고 시간 현재 있을 때 찬찬히 파이프라인을 메모라는 작업에 지금 들어서서 사이드 잡, 더블 잡을 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파이프라인에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거를 여기서 도입 발전기, 성장 팽창기, 성숙 쇠퇴기까지 갈 때 묘하게 떨어지는 걸 지금 강의 들으면서 못 들으셨어요? 2020년을 보란 말이에요. 고령화 시대도, 고령 시대도 2019년에 오니까 2020년 아니에요? 대한민국 선진국 강대국 가는 것도 내가 13년에서 15년 걸린다 그랬으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장 팽창기까지 다 그 시점에 떨어지는 게 2020년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2020년까지 여러분들이 여하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나머지 노후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목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 교당에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그런 일 잘해서 그런 게 충분히 있으면 훨씬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선의, 자비, 보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자본이 뒷받침해주거나 돈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좋은 꿈을 실현할 수가 없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냉엄한 현실이니까 이런 걸 늘 넘겨두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이드잡 투잡의 상당 부분의 필요성이 현재까지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한테 어필돼서 오는 거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그게 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은가 보더라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늘 염두에 두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유통구조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유통혁명이에요. 유통혁명. 자, 우리 집 앞에 하나 강이 있었다고 쳐요. 강. 한탄강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탄강만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강만 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태풍이 불더니 이상하게 조금 떨어지는데 강이 하나 더 생겼다고 쳐봐. 처음에 내가 한탄강만 수십 년 보고 자라온 내가 저걸 강으로 인정 안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람의 있는 그대로야.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야. 저거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저거. 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갈수록 잠깐 커지네. 나중에는 본류에 있는 강보다 얘가 적지 않고 점점 커져. 그런데도 강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놈이 미친놈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강들이 유통구조혁명에 몇 개가 있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첫째, 할인점이에요. 대한민국 할인점 나온 지 얼마 됐어? 처음에 할인점 나올 때 아무도 다 손가락질하고 별로 저거 뭐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킴스클럽은 망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할인점의 매출액이 백화점보다 많다 이거야.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서 보는 것보다 이마트가 훨씬 더 효자야. 롯데 백화점보다 롯데 마트가 효자다 이거야. 그것이 유통구조 혁명이다. 두 번째, TV 홈쇼핑. 제가 79년부터 86년까지 미국에 있을 때, 나 TV 홈쇼핑에서 하나도 안 샀어요. TV 홈쇼핑을 내가 왜 못 샀냐? 1979년도 한국은 가서 만져보고 깎은 다음에 사는 거지. 지기랄.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사. 무슨 알아요? 난 지금도 백화점에서 깎는데. 일단 지금도 깎거든. 오늘 뭐 영락없이 깎아요. 나 그냥 안 돼요. 집에서는 죽겠대요. 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깎이는데 어떻게 그냥 오냐고. 그럼 내가 병신인데. 그런데 미국에서 홈쇼핑을 그냥 보고 사더라고. 그건 그만큼 성숙된 사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신형사회라 가능했던 거야. 대한민국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 좀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CJ의 전신인 3구 홈쇼핑이 생겼죠. 내가 그랬어요. 그거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돈 벌든지 망하든지 하겠다. 이 사람 결국은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CJ가 한 다음에 불붙듯이 일어났다고. CJ, 현대, LG 세 군데 합쳐서 매출액이 3조가 넘어 지금. 2조 몇천억인가 그래. 분명히 TV 홈쇼핑이 새로운 유통구조의 혁명인데 처음에 그거 인정 안 하려고 하다. 요즘엔 본인이 덜어서 바로 하잖아. 우리의 성숙된 사회가 같이 가는 시점이 맞아떨어져서 그래요.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어떻게 산다고 생각했어? 요즘엔 저는 웬만한 책은 다 100%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분명히 새로운 구조가 생겼을 땐 다 미적거리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늘 처음에 가려는 변화를 싫어해. 그리고 늘 변화가 올바른 변화라고만 판단되면 빨리 가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50년, 60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새롭게 생긴 유통구조 혁명이야. 처음 나왔을 때 전부 손가락질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전 세계 유통구조 혁명이라고 우리 같은 공인이나 경제학자가 얘기하는데도 못 믿으면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유통구조 새로운 혁명.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대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에 앉아있는 항공만 떠나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저 배가 갈지 안 갈지 몰라가고 쭈삐쭈삐 타다가 말이야. 돛담배 타고 있다가 그 배 나중에 가려고 그 배를 못 타거나 또는 나중에 힘들게 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명쾌하게 하시면서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한 걸 책을 면밀히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해서 이런 강의도 들어서 테이프 같은 거 계속 들으면서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명쾌하게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당위성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가 이것만 따져 내려오게 되면 자기가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지금부터 매몰 들어가면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일을 찬찬히 파이프라인을 심는 작업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이드 잡 더블 잡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키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열심히들 잘하셔서 나중에 파이프라인 기똥차게 됐다 그럴 때는 그 수돗물 나오는 거 좀 나한테 좀 보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